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의식의 문제 그리고 경찰을 가지고 논 친구 로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핫한 줄리 이야기. 줄리가 2차를 나갔고 많은 사람과 잤다. 한예슬도 2차를 나갔다. 이건 가로수로 연구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예슬 이야기는. 그 남친도 제비였다. 수많은 이성과 잤다. 박혜진도 나오고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로수로 연구소. 당연히 줄리나 가로수로 연구소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경우에 이 문장, 이 사실 주장에 관해서 이게 위법한지 불법한지 윤리적으로 어떠한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여기에 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이유로 논의를 하냐면 매춘이나 이런 제비행위는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사상에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불법행위는 민법으로 다루지만 미국은 헌법적 불법행위가 따로 있어요. 미국은 헌법적 차원으로 다룹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룰 때 명예훼손에서 나온 명예라든가 또 여기는 뭐 성명권, 초상권도 다 관련될 수 있고요. 개인 보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입법화되고 있고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생활은 뭐 많이 잘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고 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판례로 만들어졌고 명문 규정이 아닌 이러한 인격권이 있고 사생활권이 있고 이런 것이 불법행위이냐 범죄행위이냐 민사적으로 문제냐 형사적으로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주제를 다룰 때 어떤 사람이 탐구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EU의 법을 뒤져요. 그래서 EU가 많은 국가, 선진국가들 포함해서 많은 국가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EU 사법재판소가 있고 인권재판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EU를 구성하는 회원국들 각 국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최고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서로 연관돼서 상위 사법재판, 인권재판소에는 상위 법원에 있는 룰을 회원국들에 있는 나름대로의 최고재판부에서 이제 논의해서 이 체계를 이루죠. 영미법에서도 11세기 이후에 영국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다른 나라도 영국 그 연방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미국은 판례가 길기로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사들이 전부 자기 의견을 쓰고 100페이지 넘는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누고 경쟁하기 끝판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각 50주 각 주돼 있죠. 50개 각 주에서 나오는 판례도 엄청납니다. 50개 각 주 이야기 뿐더러 연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 항소법원, 한 개의 연방 대법원이 있지만 13개 연방 항소법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고등법원 있죠. 우리나라 5개인가요? 고등법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방 항소법원이 실질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법률을 법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한 개에 있는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는 거는 1년에 100개 남짓이고 우리나라처럼 뭐 몇만 개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0개 남짓 올라가고 나머지는 13개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루는데 하나의 이런 문구를 가지고 13개가 다퉈요. 그래가지고 5개, 6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회원국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생기고 판례가 생겼다. 그 회원의 정의는 뭐냐? 회원국의 정의는 뭐냐? 그래서 13개가 다투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고 경쟁하기 끝판왕입니다. 그걸 다 판결 이유로 씁니다.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고 경쟁하는 것을. 따라서 13개 연방항소법원은 50개 50개 각주 대법원과 또 여기 고등법원도 있고 또 경쟁합니다. 이렇게 또 경쟁합니다. 그래서 계속 13개 법원, 50개 대법원과 50개 고등법원, 그래서 50개 주법원과 13개 연방법원, 항소법원에서 이것들이 경쟁하고 나누고 분석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 이제 vertical horizontal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따지는 이것을 하는 목적, 그래서 의도, 욕망, 하는 의지, 어떤 인식, 어떤 가능성을 예상하고 여기에 따라서 매춘 제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아닌지를
이 법을 이렇게 따질 때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내일 발표한다. 대학에서. 내가 내일 법원 가서 발표한다. 내가 내일 국회에 가서 발표한다. 입법활동을 위해서. 내가 내일 행정부 가서 발표한다. 내가 내일 내 여자친구 앞에서 발표한다. 내가 내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발표한다. 수많은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매춘 제비를 탐구하는 행위가 달라지고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할 때 내가 매춘 제비에 관한 해석 그 법을 찾을 때 법리를 찾고 사실관계를 뒤질 때 그것을 나중에 해석할 때도 달라집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서 내가 이렇게 찾았는지 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샤워하고 있었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남아공 판례인데요. 2층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강도인 줄 알고 외부인인 줄 알고 커튼 사이로 총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강도가 아니고 아내였다. 이 사안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는 유죄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따져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에 관한 한 논문인데 이거 누가 썼는지 어떤 제목인지 어떤 인용이 어떻고 참고자료가 어떤지 다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1960년대 인공지능이 1960년대에 탄생했죠. 미국에서 MIT 랩 연구소.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이미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프레임 프로블럼,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임 프로블럼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드라이퍼스라는 유명한 그 과학자 겸 철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러한 주제, 프레임 프로블럼이라는 주제가 논의가 됐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백 가지의 사실, 수백 가지의 사실, 어떤 사물에 관한 이것은 가능하다. 근데 이것은 이것을 표현하는 건 가능한데 이것이 무엇이 연결되냐면 이 프레임 프로블럼이라는 하는 것은 common sense,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연결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식을 수학적으로 공식화시킬 수 있느냐, 포뮬러를 만들 수 있느냐, 포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문장을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냐? 문장을 이해한다면 AI가 그냥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또 연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천조를 들여서 슈퍼컴퓨터에 인간의 모든 수천 년의 상식, 1만 년 동안에 6천 년 동안에 또는 이런 상식을 다 넣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한 문장도 이해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커먼 센스를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AI의 핵심. 그래서 이걸 프레임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이렇게 쓰고 있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사실들을 인식하는 문제가 아니고 which fact, 어떠한 사실이 관련성이 있냐 이겁니다. 한 상황에서. 이해되시겠죠? 이 얘기를 달리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매춘과 재비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어 왔는지 이유법도 뒤지고 미국에서 뒤진다 말씀드렸죠. 또한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고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걸 뒤질 때 인간은 커먼센스에 상식이 있고 여기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어서 찾습니다. 저도 찾을 수가 있죠. 저도 이유가 있어서 찾았습니다. 매춘 재비에 관해서 이게 이렇게 막 표현이 되는지 표현하면 안 되는지 줄리라고 막 표현하고 되는지 이게 뭐 윤석열은 뭐 정치인이니까 이 공적 인물이니까 표현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좀 얘기하기에는 좀 그 여성한테 치욕적이고 인간적이지 않고 좀 반인간적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이걸 뒤질 때 우리 인간은 관련성을 알아서 뒤집니다. 알아서 우리 배경 지식과 상식이 있기 때문에 relevance. 증거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relevance입니다. 인공지능에서 프레임 프로블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relevance입니다. 이 관련성의 개념. 관련성이 있는 걸 얼마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판사들이 쇼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패했다고 말씀드렸죠. relevance 문제. 관련성 있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견하면서 자기가 판결하기 편하게 다 자릅니다. 부패 덩어리.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사건에서 사례에서 어떠한 사실들을 관련성 있는 사실로 고려할지를 컴퓨터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맬지 몰라서 방금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천문학적 비용과 과학과 최신 과학이 들어간 미국 웨이모도 최근에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여러 가지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로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놀랐어요. 웨이모도 정신을 못 차린다.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AI가 뭐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AI가 반드시 필요하고 엄청난 인간의 도움을 줍니다. 그 이야기랑 AI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과학적, 철학적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들이 관련성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춘 제비 그리고 아까 사건 보셨죠? 총을 쐈을 때 이 사람이 강도인 줄 알고 쐈어요. 하지만 아내였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뀐 겁니까? 어떠한 사실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두 번째 재판에서는 다르게 본 겁니다. 다른 사실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샤워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어느 정도 벗었는지, 커튼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커튼을 어느 정도 치고 있었는지, 외부인이 오는 걸 어떻게 인식했는지,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총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총을 왜 네 발을 쐈는지, 한 발이 아닌 왜 네 발을 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소 때 이런 걱정이 있었는지, 이 집 구조, 이렇게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만 가지 사실, 이렇게 이 정도 많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사실, 1000개의 사실을 다 다루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간은.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걸 푼다고 하더라도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인공지능한테 수천 가지의 사실, 이 1000가지 사실을 넣어서 which facts were relevant, 어떠한 사실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인간은 가능한데 AI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미리 그 공식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공식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게 사건이라는 것이 개별 사건이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별 사건의 의미.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사건을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건에서 남아공 사건은 처음에 살인 의사가 없었다라고 1심은 본 거지만 2심에서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방어 의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강도로부터 날 방어하기 위한 방어 의사를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방어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 의사를 더 높이 본 겁니다. 인간의 내적, 목적, 그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행위를 할 때 샤워를 하고 물을 틀고 커튼을 치고 총을 어디 보관해뒀다가 외부인이 오면 쏘려고 준비하고 그런 관습과 습관이 있었는지, 무엇을 인식하면서 샤워를 했는지, 음악을 틀었는지, 딴 생각하고 있었는지, 소리는 어떻게 들었는지, 누가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총을 어떻게 잡았는지, 총을 잡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지, 다 네 발을 쏠 생각이었는지, 한 발만 쏠 생각이었는지, 이러한 생각을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습니다. 답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2심에서는. 당신이 그러면 총을 쐈을 때 당신의 아내는 그 큰 집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하나의 사실을 묻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못하거나 엉뚱한 답을 하거나 2층에 올라와서 당신한테 가까이 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몇 퍼센트 했죠? 이렇게 나와서 확률적으로 가고 모든 걸 첨예하게 섬세하게 다퉈서 완전히 배제했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하면 그걸 고려합니다. 따라서 너는 방어 의사가 없었고 와이프인지 알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쐈다. 그래서 살인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조되는지 알겠죠? 모든 인간의 행위는 그 목적, 의도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샤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1000개의 사실도 단 하나의 행위, 와이프를 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다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1000개의 행위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의 목적을 따지는 겁니다. 의도, 바램, 희망, 욕구, 의지, 이 사람의 이런 내적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춘 재배에 관한 제가 법리를 EU, 미국, 영국 다 뒤진다 말씀드렸죠? 다 뒤져서 결국 뒤질 때 어떤 목적이 있느냐? 법원 가느냐?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가느냐? 아니면 내 입법부한테 가느냐? 아니 미국 가가지고 학회 발표하느냐?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내가 찾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사람이 찾은 그 파인딩, 그 찾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목적, 욕구, 내 욕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욕구로 이걸 찾는지, 목적이 뭔지. 이 AI는 이런 욕구가 없잖아요. AI는 먹고 싶은 욕구, 성욕구, 자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할지도 모르고 욕구가 없습니다. 인간은 틀려요. 욕구를 갖고 목적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는 걸 AI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한 거고, 살인과 방어 의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의도, 목적, 희망, 욕구,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 인식 있게 과실했는지, 중과실이 있었는지, 가능성을 알았는지, 사실을 알았는지, 결과를 예결했는지, 이 모든 거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개의 사실, 10,000개의 사실이 이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 손정민 사건 관련돼서 가설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밀었다. 331의 고의 과실로 추락에 개입돼 있다. 친구가 개입돼 있다. 구조 의무를 인식하면서 고의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가설을 세우겠습니다. 친구가. 그렇다면 이렇게 고의 과실로 추락에 개입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고 바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예견을 합니다. 또 구조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정민 언덕에서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구조회를 하려고 했던 거죠. 구조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가설을 세웠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난 시간이라든가 뭐 우리가 최초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부터 3시 31분까지의 몇 시간? 4시간 정도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 1000개의 사실이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 1000개의 사실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 목적에 따라서 이 1000개의 사실을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1000개의 사실을 움직인 거예요. 블랙아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러한 행위, 추락시키려는 행위, 구조 의무를 불이행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하에 모든 1000개의 사실이 이 시간대에 존재하는 사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개의 사실은 단 하나의 행위, 민행위, 구조 의무 불이행 행위, 목적, 욕구, 바람, 희망, 의지, 인식, 예견, 이거를 위한 연속인 것 뿐입니다. 이 사실들은. 이게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의식의 정의가 1000개의 논문을 30개로 줄인 게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경우죠.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이 의식을 풀어야지만 모든 우주를 계산할 수 있고 양자역학은 그 수단이고 그 하나의 일부일 뿐이며 그 physical reality, 물질적, 그 양자역학적, 그 다음에 그 기본 입자적인 현실일 뿐이지 인간의 사회라는 것은 어떤 자연과 다른 겁니다. 자연사회, 물리적 사회랑 다른 거죠. 인간 사회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양 1000배의 빛남과 같은 정의로 이러한 1000개의 사실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가설이 진실로 밝혀져서 정민이는 우주에 사라졌고 이 친구는 그래봤자 15년, 25년도 안 사는 거죠. 다음은 제가 어떤 논문을 소개할 건데 여기에 쓴 사람이 판사고 미국 현재 판사고 그 디스트릭 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시 법무의 그 법무실의 시티 어토니 법무팀장 부팀장이네요. 이 두 사람이 쓴 논문인데 논문 제목이라든가 어떤 주제 이런 걸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두 제캐시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미국의 많은 코치와 커멘테이터즈가 그 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adverse influenc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실을 숨기거나 어떤 증거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한 must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presumption 진실이라고 추정하라 이겁니다. 진실이라고 추정하라. 이렇게 배심한테. 그 다음에 다만 이거는 반박될 수 있다 이거죠. 이 얘기는 친구한테 너가 신발 버리고 티셔츠를 버렸으면 우리는 그 관련된 부분이 쉽게 말해서 네가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너한테 불리한 사실이다. 즉 우리는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mandatory presumption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너가 반박할 수 있으니까 반박하라 이겁니다. 내가 신발과 티셔츠를 버릴 때 나는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고 순수한 선이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거짓말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adverse influence라는 것은 추론하는 건데 물건을 버리고 증거를 버리고 핵심 자료를 버려서 인포메이션을 버리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실체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없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메롱 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 대비해서 선진국에서는 너가 뭘 버려서 증거를 버려서 남아있는 게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한테 불리하게 해석하겠다. 이게 adverse inference입니다. 삼성이 지고 금호가 지고 화웨이가 진 게 이것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랑 싸워서. 물론 삼성은 애플이랑 싸운 거지만 예. 따라서 경찰을 갖고 놓은 로펌이라고 제가 제목을 단 이유는 이게 로펌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입장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대한 경찰 조사 협조하겠다. 국민한테 이렇게 여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거를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 체면 조사, 자료 일체 이미 제출, 아이패드 참고인 이미 제출, 아버인 참고인 조사, 뭐 프로파일러, 무수한 거 한 것처럼 여론 플레이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걸 제출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이패드는 제출했지만 티셔츠는 제출 안 했잖아요. 이거 누가 교사한 겁니까? 이 로펌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무수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또 참고인 조사, 체면 조사.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법정 가면 형사사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어서 그냥 휴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모든 조사를 다 했고 협조했다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놀아나는 겁니다. 경찰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로펌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피의자 조사 못하고 이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조사만 한 겁니다. 이게 왜 아무 의미 없는지는 판결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걸 유죄 증거로 삼지 않아요. 법 자체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꾸민 조서는 말 한마디로 무효화시킬 수 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재조정되면서 검찰에서도 받은 피의자 조서도 말 한마디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받은 걸 일단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명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한 우리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가 뭐 조사를 했다 전 세계적으로 딱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조사받은 거를 나 그거 인정 안 해 이 한마디로 법정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미국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조사를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세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따라서 이제 마지막인데 신발을 버린 경위에 대해서 입장문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처음부터 로펌이 개입했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을 듣지 못했길래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dverse inference라고 해서 증거를 버렸을 때 불리하게 추정하는 게 미국엔 제도가 있다고. 우리나라에 이게 없습니다. 이 제도 없는 거를 이 로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모르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경찰을 우롱하는 거예요. 신발들을 보관하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까 버렸다. 이렇게 미리 딱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고 선이었다. 다 관련된 법리와 미국에서 법리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쓰이지 않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그 신발 같은 거를 버리지 말고 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펌이? 경찰을 갖고 놀아요. 저희는 그게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관리하라는 말을 누가 해준 적도 없으니 당연히 우리는 이게 그냥 일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버렸죠. 뭐 경찰에서 보관하라는 말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찰을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아니 그런 말 안 했어도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그런 말 못 들어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타인의 상사사건은 보관하셔야 되는 거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법을 얘기하면 이 로펌은 가설입니다. 근데 그 법은 맞지만 보관하라는 말도 못 들었는데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우리가 뭐 의심을 해야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거를 보관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범죄 고의가 없잖아요. 이건 그런 뜻이야. 그 범죄 고의가 없었다. 버릴 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선이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최초 입장원부터 해놓고 경찰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정의로운 경찰이 해도 이 로펌이 처음 선임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